오늘은 20세기에 행해졌던 끔찍한 정신병 치료법, 전두엽 절제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신질환은 인류와 역사와 함께한 질병입니다. 뇌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질환을 앓고 태어나거나 후천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죠. 의학기술이 눈부시게 발달하고 여러 치료 방법이 발명된 현재,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치료 방법도 과거에 비해 발전하고 나아진 편입니다. 하지만 치료법이 개발되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이 나아졌다고는 해도 여전히 정신질환이 있으면 사회적인 차별과 멸시를 받는 경우가 많죠. 그래도 지금은 많이 나아진 편입니다. 과거에는 현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았죠. 특히 과학과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18세기 이전까지는 아예 병으로 취급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순히 광기에 들렸거나 심지어는 악령이나 귀신이 씌인 상태라고 생각했죠. 도저히 이 사람이 왜 이러는지 알 수가 없으니 사회적으로도 공포의 대상이 되었고 차별받고 멸시되었습니다. 만약 선천적인 경우가 아닌 후천적인 정신질환이라면 더 심했죠. 이때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과 말을 하니 귀신 들렸다는 생각을 할 만합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과거의 정신질환은 제대로 된 치료를 기대하기는 어려웠죠. 대부분 방치되었고 그래도 환자에 대한 애정이 있다면 종교의식으로 치유해보려 시도했지만 당연히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들은 종교재판, 즉 마녀 사냥의 희생물이 되거나 감금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죠. 악령을 내쫓거나 정신을 차리도록 하기 위해 정신질환자들에게 가혹하게 매질을 하거나 오랜 기간 굶기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과학과 의학이 발전하면서 점차 이상 증세를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구명하려는 시도가 이어졌고 악령에 씌었다거나 미쳐버린 것이란 인식에서 벗어나 질병으로 인정되기 시작했죠. 결정적으로 과거에는 몇몇의 사람만 정신질환을 앓았다면 19세기 이후 급격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더 이상 몇몇이 아닌 다수가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습니다. 경험 과학의 발전과 기술 문명의 발달은 과거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가능하게 해주면서 과거 인류와 비교하면 훨씬 윤택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했죠. 하지만 기술과 체제를 누리려던 인간은 도리어 체제에 속박되어 버렸습니다. 그 속에서 인간 소외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고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은 증가하기 시작한 것이죠. 질환을 앓는 사람이 많아지자 연구는 활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777년 신경증이란 개념이 등장하고 1845년에 정신병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정신질환도 질병의 하나로 인정되기 시작했죠. 과거 종교적 접근에서 국가적인 차원으로의 접근으로 변화했고 정신질환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치료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시기부터 심리학과 정신의학도 태동하고 발전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치료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때 세워진 정신병원의 역할은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격리시키는 것뿐이었죠. 환자들의 인권은 존재하지 않았고 심지어 짐승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때 정신병원을 보면 창살이 있는 수용소를 연상케 하는 모습이죠. 고정 침대에 환자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어두고 심한 곳은 옷도 제대로 주지 않아 발가 벗겨진 상태에서 치료라는 명목으로 여러 가혹 행위를 당했습니다. 제대로 씻기지도 않고 제대로 된 음식조차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죠. 오히려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증상이 심해지거나 악화되는 예도 많았습니다. 격리 목적의 병원은 서양에서도 20세기 초중반까지 존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까지 존재했던 장항수심원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죠. 심지어 오늘날에도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의 정신병원은 아직도 비슷합니다. 아무래도 정신질환자의 경우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도 한몫하죠. 경제활동이 힘들다 보니 격리가 아닌 사실상 안락사와 비슷합니다. 그래도 전쟁 때문에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나라에서 외면하기 힘들었죠. 과학기술이 발전한 것처럼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여러 치료법이 개발되고 시도되었습니다. 말라리아 균을 체내에 주입해 고열에 시달리게 해서 증상을 호전시키는 방법인 말라리아 요법이나 인슐린을 의도적으로 주사해 저혈당 쇼크를 일으켜 증상을 호전시키는 인슐린 쇼크법 등 지금 들으면 경악할 만할 치료법이었죠. 물론 일시적으로 증상을 호전시키기는 했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증상을 치료시키는 것이 아닌 뇌 전체를 셧다운시켜서 얻은 일시적인 효과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환자들의 건강에는 안 좋은 행위이죠. 잠깐 호전되는 듯 보이다가 증상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또한 중증 정신질환자나 선천적으로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애초에 효과가 없었죠. 그런데 이때 오늘의 주제이자 지금은 끔찍하지만 당시 의학계에서는 획기적이라고 평가받았던 치료법이 등장합니다. 바로 전두엽 절제술이죠. 전두엽 절제술은 1890년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 고틀리프 브루크하르트가 처음 고안한 수술입니다.
환자들이 시술 중에 사망하는 등의 부작용이 일어나 당시에는 별로 주목받지 못한 채 1907년 브루크하르트가 사망하면서 한동안 잊혀진 수술이죠. 그러다 1935년 예일 대학교의 신경학자 존 풀턴이 침팬지 2마리의 전두엽 신경을 제거했는데 난폭했던 성격이 조용해졌다는 것을 학계에 보고하게 됩니다. 이 보고서를 읽었던 포르투갈의 신경과 의사 안토니오 모니스는 전두엽의 신경을 제거하는 수술을 인간에게 적용해보자고 생각하죠. 1차 대전이 끝나고 유럽 전역에는 저번 영상 주제였던 쉘쇼크와 그로 인한 PTSD를 호소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정신질환은 커다란 사회적인 문제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죠. 정신병 치료의 수요는 많아졌지만 치료법이 없던 시기, 전두엽 절제술을 시행해보기 좋은 시대가 온 것입니다. 안토니오 모니스는 중증 정신질환 환자의 머리뼈 안쪽에 구멍을 뚫고 전두엽 부근에 에탄올을 주사해 괴사시켰습니다. 한 번 시술할 때마다 전두엽 쪽 두개골에 6개의 구멍을 내고 에탄올을 주입했죠. 이러한 방법으로 35년부터 1년 동안 우울증, 공황장애, 정신분열병, 조현병에 시달리던 20명의 정신질 환자들이 그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받은 환자들은 두통, 고열, 배변 배뇨의 이상과 같은 증상을 호소했지만 이전의 전두엽 절제술과는 다르게 아무도 사망하지 않았고 20명의 환자 중 35%는 상당한 호전, 다른 35%는 약간의 호전을 보였죠. 모니스는 수술의 결과를 유럽의 학회에 정식으로 보고했고 유럽 의학계에서 커다란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격리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정신질환 치료법의 획기적인 도약이었다고 평가받았죠. 모니스는 전두엽 절제술을 개발한 공로로 1949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는 영예도 얻었습니다. 모니스가 전두엽 시술을 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미국 조지 워싱턴 의과대학 병원의 신경정신과 의사 월터 프리먼과 신경외과 의사 제임스 와츠는 전두엽 절제술을 표준화되고 획기적인 방식으로 개량시켰죠. 두개골에 구멍을 뚫는 방식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고 전두엽이 아닌 부분까지 손상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사실 과정만 들어보면 위험한 게 문제가 아니라 저라면 너무 무서워서 수술을 못 받았을 것 같네요. 저 같은 겁쟁이들을 위해서 프리먼과 와츠는 얼음 송곳으로 눈꺼풀 아래 안구를 통해 뇌로 직접 들어가는 방식을 고안했습니다. 환자의 안구 윗부분에 얼음 송곳을 삽입하고 얼음 송곳을 망치로 두드려 눈과 전두엽을 나누는 뼈를 뚫었죠. 그리고 얼음 송곳을 좌우로 움직여 전두엽을 연결한 신경을 끊었습니다. 눈 위의 뼈가 가장 얇아서 생각보다 전두엽까지 쉽게 도달할 수 있었죠. 이 시대에 저 같은 겁쟁이들은 살아남을 수 없었나 봅니다. 그래도 이러한 방법은 생각보다 고통도 적었고 시술 과정도 간편했죠. 전신 마취와 수술실 없이도 간단한 마취만으로 의사가 즉석에서 시술할 수 있었습니다. 정신질환으로 날뛰는 환자들도 시술을 받고는 놀라울 정도로 조용해졌죠. 개량한 방법은 곧바로 미국 전역과 유럽 그리고 멕시코와 남미로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1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정신질환을 앓던 사람들이 늘어난 바람에 입원은 늘어나고 퇴원하는 환자는 없어 유럽의 정신병원은 포화 상태였죠. 유럽에게 전두엽 절제술은 한 줄기 희망이었습니다. 복지 예산도 적지 않게 소비되어 당국에서 정신질환자들은 골칫거리였죠. 게다가 환자들이 나라를 위해 전쟁을 치르고 온 군인들이었기에 이전과 같이 함부로 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치료 효과가 완벽히 검증되지 않았고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마구잡이식으로 시술이 이루어졌죠. 1951년까지 1만여 명의 사람들이 시술을 받았고 1970년까지 세계 곳곳에서 수십만의 사람들이 시술받았습니다. 미국에서만 4만여 명, 영국에서는 1만 7천여 명, 북유럽에서는 9,300여 명에 달할 정도였죠.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시술 인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당시 최첨단 의료의 상징이자 노벨 생리의학상까지 받은 시술 방법이라 환자 본인이 직접 시술을 요청한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정신질환자들은 다루기 힘들다는 이유로 환자의 동의 없이 보호자가 임의로 요청하거나 성격이 난폭하다는 이유로 강제로 끌려가서 시술받는 경우도 많았죠. 확실히 이 치료를 한번 받고 나면 난폭한 성격은 치료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정신병원에 입원한 중증의 환자들은 보호자들도 관심을 끊어버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당시 정신병원의 의사들은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도 받지 않고 실험삼아 시술을 진행했죠. 전두엽 절제술을 받은 유명인들로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여동생 로즈마리 케네디, 유명 배우 프랜시스 파머, 바이올리니스트 요제프 하시드 등이 있습니다. 프랜시스 파머는 아름다운 미모로 큰 주목을 받고 영화와 브로드웨이 공연, 라디오 드라마 등에 출연하며 일약 스타가 되었던 인물입니다. 동시에 할리우드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정치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던 인물이라 당시 정부에게는 눈엣가시였던 존재였죠. 프랜시스 파머는 1942년 결혼 6년 만에 이혼당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각성제 등 손대면 안 되는 약에 의존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정부가 촬영장에서 일어난 난동 사건을 빌미로 파머를 체포해 개량된 전두엽 절제술을 개발한 월터 프리먼에게 감호 치료하도록 했습니다. 프리먼은 파머에게 발가벗긴 상태로 8시간 동안 얼음 욕조에 가두는 하이드로테라피 요법을 처방하고 차가운 얼음 때문에 실신한 파머에게 전두엽 절제술을 했죠. 그리고 신문을 통해 프랜시스 파머의 정신적인 문제를 월터 프리먼 박사가 새로운 방식으로 말끔히 치료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미국의 명문가 집안인 케네디 집안의 로즈마리 케네디의 경우는 딸이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지만 이러한 사실이 명문가 집안의 명성에 흠집을 낼 것이라 생각한 아버지 조지프 패트릭 케네디가 억지로 딸의 전두엽 절제술을 강행한 것이었죠. 프랜시스 파머와 로즈마리 케네디 모두 전두엽 시술을 받은 후 폐인이 되었습니다. 프랜시스 파머는 계속되는 인권유린에 버티지 못하고 1년 후에 정신병원에서 도망치는 데 성공했죠. 하지만 프리먼은 언론에 아직 파머의 공격성이 완전히 치료되지 않았다는 발표를 하고 파머의 어머니를 설득시켜 병원으로 강제로 데려가 감금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군인들의 강제 추행도 있었죠. 로즈마리 케네디는 폐인이 되자 정신병원에 갇혀 없는 자식 취급을 당했습니다. 우리 뇌에서 전두엽은 사회성과 사고방식, 운동신경을 좌우하고 합리적 판단과 대인관계 능력과 실행 능력을 담당하죠. 전두엽의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가 자신과 자신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전두엽을 인위적으로 제거하고 파괴하면 사회성과 공감 능력, 판단 능력 자체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죠. 당시에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치료할 수 없었던 정신질환을 이 시술을 받고 단순히 조용해졌다는 이유만으로 시술되었습니다. 심지어 경쟁과 성과에 집착했던 정신과 의사들은 정신질환이 없었던 불황자들이나 노숙자들까지 납치해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치료를 했죠. 프리먼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수천 건의 전두엽 제거술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작이나 마비, 그리고 사망과 같은 문제점이 다수 발생했지만 철저히 숨겼죠. 언론에는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고 왜곡해서 발표했습니다. 오랜 기간 많은 사람들은 위험성을 전혀 몰랐고 수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되었죠. 영국에서도 프리먼과 같이 전두엽 절제술을 전파하고 시술했던 와일리 맥키소크는 공로를 인정받아 1971년 기사 자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시술을 받을수록 문제점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죠. 1945년 미국 워싱턴주 레이크우드 정신병원에서는 탈출한 환자들이 거리에서 좀비처럼 행동해 마을 사람들이 대피하는 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시술 후에 정신질환이 치료되는 것 같이 보였지만 마치 영혼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되어버리다 보니 지인이나 가족도 구별 못하거나 심지어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았죠. 하지만 이러한 부작용에도 한동안 전두엽 절제술은 계속되었습니다. 전두엽 절제술 말고는 중증 정신질환자들을 치료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죠. 정신질환자들은 앞에서 말했듯이 국가나 사회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이러한 부작용을 부각하기보다는 전두엽 절제술을 통해 정신질환자들의 난폭성과 공격성이 사라졌다는 식으로만 보도했죠. 그러다 1950년대부터 클로르프로마진과 소라진이라는 효과적인 정신질환 치료 약물이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60년대부터는 시술을 받은 사람들의 추적 조사로 점차 전두엽 절제술의 부작용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시술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죠. 특히 프랜시스 파머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쓴 소설인 켄 캐시의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는 큰 인기를 끌었고 퓰리처상까지 받았습니다. 1975년에는 영화로도 만들어졌고요. 프란시스 파머와 월터 프리먼 박사에 관한 이야기는 1982년 영화 프란시스로도 다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환자가 덜 고통스러워하는 치료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은 전두엽 절제술의 거부감과 공포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결국 1950년 소련에서 전두엽 절제술이 금지된 것을 시작으로 1970년대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술이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약물의 부족을 이유로 1980년대까지도 시행되었죠. 전두엽 절제술을 주도했던 월터 프리먼 박사도 문제가 드러나자 죽음의 천사라 불리던 악명 높은 나치의 의사 요제프 맹겔레에 비유되며 명성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전두엽 절제술을 진행하지 않고 고향에서 조용히 정신과 의사로 살다가 죽었죠. 프리먼 박사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4명의 아들 모두 의료계에 뛰어들었고 유명한 의사와 버클리 의대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행동이 정당했다고 수년에 걸쳐 로비하고 홍보해 80년대 한때는 다시 프리먼 박사의 명예가 회복되었던 적도 있었죠. 전두엽 절제술로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안토니우 모니스도 큰 논란에 휩싸이며 한때 노벨상 취소까지 검토된 적이 있었지만 실제로 취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도 포르투갈에서는 위인으로 취급받고 있고 모니스가 나온 리스본 대학교에는 모니스의 동상이 현재도 존재하고 있죠.
현재 전 세계의 의학계에서 전두엽 절제술로 받은 무니스의 노벨상은 의료계의 흑역사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70년대까지 세계적으로 실시되었던 전두엽 절제술은 당시 열악하고 참혹했던 정신질환자의 대우와 치료 환경을 잘 보여주고 있고 현재는 호러 영화의 단골 소재가 되었죠. 오늘날 더 이상 과거 얼음 송곳을 사용한 방식의 전두엽 절제술은 당연히 시술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약물도 많이 개발되었고 가끔씩 뇌를 절제하는 시술은 하지만 만약 뇌를 절제하더라도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을 찾아내 외과 수술법을 통해 정확히 제거하죠. 의료기술이 발전하지 않았던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와 대우가 열악했던 과거 의료진들은 자신의 성과와 명예를 위해 위험성이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정신질환을 가졌던 사람들이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사회성과 인간성을 파괴당하고 폐인이 되어 고통스럽게 살다가 생을 마감했죠. 이는 어두웠던 과거의 의료 현실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지금 하는 시술이나 수술들도 미래에서 봤을 때는 야만적인 모습일 수 있죠. 다른 분야는 몰라도 의료기술은 빨리 발전해 환자들이 고통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20세기의 끔찍한 정신병 치료법, 전두엽 절제술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